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TV, 오늘 또 희망찬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박세미의 이슈펀치,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67번째 4월 21일 67회 박세미의 이슈펀치는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스스로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애초에 마음먹었던 좌우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보는 정통 제대로 된 정치 분석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로 이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밖에 지금 스태프들이 여러 사람이 고생해주고 있고요. 우리도 기자들, 또 오늘도 재패에 있는 우리 천지일보의 총무받는 차세대 대표주자 김성환 기자, 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들은 어느 하나에 편향된 그런 시각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선, 21대 총선 여러분 보셨죠? 적어도 박성명의 이슈펀치를 보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이 어떨지를 충분히 예상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의 눈으로 NO, 야당의 눈으로 더 NO. 밖에 국민들이 볼 때 이 정치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직 국민의 눈으로 봤습니다. 아마 박세명의 이슈펀치는 가장 각광받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 토크를 하는 방송으로 저는 나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 그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도 그 시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이 67번째 4월 21일 박세명의 이슈펀치. 오늘은 주제 두 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총선 치렀으니까 한번 분석해 봐야 되죠. 총선. 21대 총선 승패를 결정지은 7가지 요인을 짚어보자. 아, 이거 바빴습니다. 모여서 7가지가 뭐냐. 왜 하필 7가지냐. 10가지인데 쫙 정리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7가지만 딱 줄여서 여야에 통틀어서 이것이 결정지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7가지. 이거는 아마 여야의 정치인들도 또 언론인들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런 요인이 있었구나. 여야에 편입되지 않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7가지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작은 주제로 지금 통합당이 갈 길을 또 잃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 바로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혼비스러운 또는 길을 잃고 있는 통합당,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지금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처음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총선 참패한 통합당의 갈 길. 그래서 제목은 최악의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세미나 제목 같은데요. 이런 주제로 오늘 김성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 김성환 기자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김성환 기자님도 조금 자리가 편하죠, 그죠? 네. 예, 요 자리가 편안하고, 네. 말씀도 좀 편하고, 또 저도 좀 편하죠, 이제. 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이 방송은요. 네. 사실 저도 한 20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보면은 저도 긴장합니다. 긴장하는 게 좋아요. 네. 약간 긴장을 해야 말이 정제된 표현이 나오고 머리가 훨씬 더 아주 이거 깨끗해집니다. 그죠? 네. 약간의 긴장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성환 기자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한 5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1대 총선 막아들었습니다. 시청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죠? 적어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마 시청을 했을 겁니다. 저희 방송이 통합당한테 좀 불리할 것 같다, 기분 나쁘다 해서 뭐 나간 분 몇 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 제가 들었어요. 아, 너무 통합당이 비판적이지 않느냐. 참, 나가신 분들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그 분이 이 방송을 놓고, 야, 박세명의 이슈펀치는 그래도 중도에서 국민을 향해서 듣는 목소리를 전달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배웠다고 얘기하면은 판이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 큰 인격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광팬이 되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노고야, 반대야.
저쪽 가버리는 이런 진영 정치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비판하지 말고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배우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 방송할 때도 황교안 대표도 이 방송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봅니다. 자기들 끌면 보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허황된 거, 거짓말 되는 거, 이런 것만 보다가, 이거 뭐지?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최소한 정치인은 편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도를 가져라.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신의 능력인 것이고, 편향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한테 특히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에 저들의 저 말하는 기준은 뭘까? 왜 저럴까를 고민할 때 큰 정치가 되는 겁니다. 자,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21대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했으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막바로 갈수록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보는 것이 우리 정치를 일부 진전시킬 수 있는 저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21대 총선이 결국 민주당 압승, 통합당 폭망, 완패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텐데요. 180대 103석입니다. 180대 103석. 헌정사상 집권당 계통의 보수 야당들 지금 통합당 많았으니까 빼고 집권당다운 그런 보수 정당이 이처럼 완벽하게 패한 것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헌정사상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국회 권력 3전 전패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완패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늦었죠, 사실은. 늦어도 이 정당이 없어져서는 안 될 정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 통합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오늘은 살짝만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통합당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그래야 우리 정당이 살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죠. 뭐가 단순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수환 기자님. 네. 자, 우리가 21대 총선 승패를 결정지은 7가지 요인 했는데 네.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7가지 서로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골라서 네. 뽑았는데 첫 번째 네. 우리가 뽑은 요인이 친박의 유령. 네. 친박의 유령을 썼습니다. 친박의 유령.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변에 친박 사람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떠돌면서 이렇게 밖에 친박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국민들이 어떤 막 유령들이 막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패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겁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태생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고, 그렇죠. 네. 또 나름대로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그 탄핵의 그 혼탁한 전국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뭐 그런 어떤 그 의도에서 네. 인기가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죠. 네. 한마디로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그럼요. 네네. 그렇게 오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정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태생적으로 친박 세력과 가까웠다. 그리고 친박 세력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죠? 네네. 중용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치 신인이었지만 많은 어떤 비판들은 따라옵니다. 어차피 정치를 하게 되면 꼭 잘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따라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친박 세력을 진짜 떨쳐내지 못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 집회, 장애투쟁에 나가면서 그 보수 태극기 집회와 연합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보도를 많이 했죠. 뭐 대권 노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정광훈 목사를 또 옹호하는 듯하는 발언을 하고 극우 세력한테. 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친박 세력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패인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좀 낙관한 것 같아요.
그 황교안 대표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각계의 어떤 일부 보수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여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연구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해서 막판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을 미리 안고서 이 대권을 바라본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우르고 가자고 하는 친박세를 오히려 떨쳐내는 것보다는 아우르고 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석환 기자 역시 친박에 유리해가지고 저는 조금 이게 뭘까 그러는데 딱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핵심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통합당 중심으로 뭉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민주당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걸 빼고요. 그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많게는 35%, 뭐 적게는 한 25% 정도, 30% 안팎에 있는 중도 부동층, 중도 보수, 중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정당 득표율 35% 나오지만 국회의원 당선은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50%를 넘어야 되니까 국회의원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좀 낙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바로 그 대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의 유령을 쫓아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유령들과 함께 춤을 춘 거네요. 그냥 전광호 목사 주변에는 사실 친박 인사들이 다 주변에 핵심 인사들이었고 그러면서 황교안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나서 친박의 유령이 또 돌아와서 국민들은 안 찍은 것이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유승계를 영입하다든지 해서 보수로서의 어떤 외연을 확장을 하고자 했지만 겉으로만 사실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냥 조금 리모델링 하는 척하고 조금 내용은 그대로지만 바꾸는 척하고 이런 것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친박 세력이 또 함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21대 총선을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뿌듯했던 것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정치를 얘기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싶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왔다. 그런 그 토론회 한번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왔다. 자, 왜 그러냐? 이 와중에 국민들이 투표율도 높았고 또 앞서 김상희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세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완전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판가름을 해줬습니다. 막말 대거 떨어졌습니다. 기회주의자들, 철새들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제. 알짜배기들만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개헌선만큼 살짝 높게 103석. 자, 이런 국민들은 저희들은 정말 위대하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비판할 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은 위대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이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하는 황교안 대표는 판을 잊지 못했다. 마치 쇼라도 하면은 주변의 친박 극우 세력들이 와 박수 쳐주니까 그게 단 줄 알고 단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이게 사실 황교안 대표는 끝난 거죠, 그죠? 뭐 더 희망이 없겠죠 이제는. 아무래도 그죠, 뭐 자기 성찰이라든가 자기 반성, 뼈아픈 반성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냉전적인 사고에 그대로 갇혀 있지 않나. 통합당에 툭하면 좌파고 뭐 우파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이슈가 이미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냉전 사고에서 어떤 평화로 바뀌었다든가. 어떤 그 성장 위주보다는 복지, 자유나 시장 경제보다는 평등의 문제로 이렇게 이슈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고를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 초기에 황교안 대표를 얘기를 할 때 21대 총선은 황교안 대표 체제로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체제로 뭐 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갔다고 할 수도 있고 뒤에 누굽니까 그 유명한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왔어서 네. 그걸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황교안처럼 갔다 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가서 망한 거죠. 가서 망한 겁니다. 그분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통합당이 대한야당으로 차림매김할 때 황교안은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그 주변에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친박의 유령들이 감싸고 있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웃기는 얘기인데 자기 그 있는 그 변호사 그 사람과 유영하 변호사. 예, 유영하 변호사 그 공천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거 표를 받아가지고 어제 너네 지금 보여주면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옥중 메시지가 나온 거 지금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지가 통합당의 비례대표 수부 신청하는 이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참 존팽이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좀 하급의 이 정치 수준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 해프닝을 끝나버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가 나왔을 때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옥중 메시지가 거대 야당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거든요. 거대 야당? 거대 야당 통합당 중심으로 뭉치라고 그랬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얘기는 천금 같은 말씀이고 박선명의 20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깨어나야 됩니다. 깝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정부를 줘도 안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옥중 메시지라고 이런 거를 보고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내진 좀 아주 전생인 것 같아요. 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총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뭐 통합당이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지금은 김종인 대표가 또 얘기를. 아무튼 좋습니다. 친박의 유령이 첫 번째 21대 총선 승패를 결정지은 7가지 여행구 중에서 첫 번째 친박의 유령.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분이네요. 황교안과 공천 흔들기. 이건 이해가 됩니다. 황교안과 공천 흔들기.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TK의 진박들 걸러내고 막말 걷어내고 이거는 김용호 공천위원장이 한 거군요. 그죠? 중도층 인사들 대거 영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자기 가까운 인사들 몇 명 등용하면서부터 이제 사천 논란 때문에 아웃된 거죠. 이렇게. 불명예 사퇴를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에게 또 실망을 준 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또 보면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지금 그 컷오프 탈락된 면면을 보면 대권 주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렇죠. 뭐 김태호 있고 홍준표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교안 대표가 당내 장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권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총선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권을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대권 주자의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탈락시켜 나가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몇몇의 어떤 친박 세력들도 배제시키고 그런 과정을 잘 해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자기의 어떤 그 가까우신 분들 뭐 채용 예를 들면 뭐 맥커리 증권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천하면서 사천 논란이 이제 제기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공천의 어떤 파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불명예 사퇴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완전히 번복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뭐 호떡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호떡 공천이요. 그래서 민기옥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대구 달서갑에서는 홍석준이가 들어가고 이도화 전 의원 대신에 또 부산북 강설에는 이 약간 그 미투 얘기가 걸렸던 그 김원성 후보가 아웃되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측근 김도 이제 의원이죠.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고 또 강남에서는 그 최홍에서 박지원으로 바뀌고 등등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국민 앞에 봉사하겠다. 적어도 이 정당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판에 국민들 잘 모르겠지. 에이 바꿔버려. 싹 바꿔. 하다 보니까 이 공천 논란 속에서 황교안 대표는 미래의 지도적 가보는 택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이 비례대표까지도 또 날아갔어요. 비례대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시만 해도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비례대표 어떤 그 의원의 숫자가 지지율을 보면 15석에서 약 한 20석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만 되면 당선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경선을 한다든지 민주당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이분께서는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앞에 역대 선거에서도 많은 파동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큰 어떤 패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비례대표까지도 당 대표 한선교 대표였죠. 그냥 뭐 쓴소리하면서 나갔다가 뒤에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되게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하신 분들의 격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교 물러나고 또 공병호 위원장은 아주 훌륭한 소신 있는 인물이거든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진짜 훌륭한 인물인데 아웃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단을 발표했더니 에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1번이 뭐 몇 번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5번인가로 가버리고. 그런데 또 이 정당에서 또 19명이 당선됐어요, 또. 네, 19명이. 뭐, 그거는 뭐, 지금 여야 대결 구도상 뭐,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제가 한번 기회에, 통합당에 이런 어떤 그 비례 꼼수 공천이, 잘못하면 당신들은 양날의 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양날의 칼이 될 겁니다. 거기는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뭐 35%에서 나오는 정당이니까. 그 대신에 지역구수는 대거 떨어질 것이다. 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판단이 안 됩니까? 저는 당선된 사람보다는 미래통합당에 정말로 괜찮은 인재들이 많았거든요. 좀 괜찮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런 분들이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거의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당선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냥 발표하는 날 그냥 사퇴해버리고 정말 무책임한 거죠, 뭐요? 무책임한 거. 자,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너무너무 판이 끝났습니다만은 또 끝내서도 망한 집안에 제가 계속 쓴소리 하기가 저도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하는 쓴소리는 제1야당은 살아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쓴소리와 관심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한국 민주주의는 통합당도 하나의 핵심 축입니다. 통합당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정당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민주당도 더 잘 되고 또 다른 정의당이나 제3지당도 잘 되면서 정당 정체가 활성화되면 그게 민주주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쓴소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1대 총선 승패의 결정지은 7가지 요인 중에서 두 번째는 황교안과 공천 흔들기.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거 잘 잡았는데요. 프레임 전략 실패. 프레임 전략 실패. 이거 제목이 와닿습니다. 선거하면 우리 흔히 구도 싸움, 프레임 싸움 하는데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전히 프레임 전략에서도 실패했다.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는 보통 구도가 있으면 구도에서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에서 어떤 인물이나 정책이 부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당 같은 경우는 내세웠던 게 항상 정권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가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간 평가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심판을 연일 제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선거 어떤 구도로 내세웠다가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조국을 살리자는 거냐, 경제를 살리자는 거냐. 와닿습니다.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했지만 때 아닌 조국이냐 이런 또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언제적 조국 울고 볼 거냐. 그러다가 세 번째로 이제 막판에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도 나오고 얘기도 막 파장이 커지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통합당 내부의 어떤 여론조사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과 그와 함께 읍소 전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막판에. 네, 막판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저같이 그랬습니다. 네. 제가 보더라도 좀 헷갈렸습니다. 네, 내용이. 네. 아주 정리를 잘 하셨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반문연대라고 말을 많이 썼어요. 네, 네, 네. 이번에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쳤어. 누구를 중심으로? 통합당 중심으로 해서 네. 반문연대의 기판을 들자고 얘기해서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참 무능한 정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당신들이 잘해가지고 뭔가를 내세워야 될 텐데 반대라서 다 뭉치라고 하면 그런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건 선거 전략이 아니에요. 네. 당신들이 자랑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저 앞집 장사 잘 되는 호떡집에 반대하는 모든 빵집 다 모여라. 그 빵집이 누가 그거 가겠습니까, 그거를? 당신들이 잘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빵집을 잘하면 호떡을 내놓든지 아니면 무슨 개떡을 내놓든지 간에.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 호떡집에 반대하는 사람 다 뭉치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모여분들 뭐 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반문연대에서 안 되니까 중간에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네. 황교안 대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을 살리느냐 경제를 살리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네, 네. 자, 조국 사건은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진보도 절반 이상은 조국 비판합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합당을 지지할까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조국을 끌고 와가지고 또 조국이 이제 반대냐. 그 유리하다 판단했습니까? 이것도 안 통하는 거죠. 통할 리가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그래도 안 되니까 드디어 위기론이 터지니까 이제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없어질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좀 견제할 힘을 주십시오. 저쪽에는 180석이 넘는답니다. 많게는 200석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 어떡합니까? 일당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신발 벗고 아직 큰절이를 하고 이 정당은 큰절도 지난 2년 전에도 또 4년 전에도 큰절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 읍소 전략 살려달라 지긋지긋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네. 그간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하게 지지를 좀 자기 편으로 끌어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에도 통합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싫어했지만 네. 민주당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부동층, 중도층 이런 부분을 흡수하지를 못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무조건 발목만 잡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더 컸습니다. 야, 이게 참 멋지죠. 그죠? 우리 국민들이 멋집니다. 반대만 하지 말고 당신이 잘하는 걸 만들어내봐라. 지금 전부 다 무슨 반문연대, 조국 때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신발복도 저리 나오고. 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야당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전략이 짧은 기간 동안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이 헷갈린 것이 결국은 무능한 야당이라 딱지를 만으면 끝나버리는. 네. 그렇군요. 프레임 전략의 실패.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프레임 전략 실패. 네 번째, 21대 총선 승패를 결정 전 7가지 요인 중에서 네 번째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말의 저주. 네, 막말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 막말이 사실 통합당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의석수의 한 30개 정도를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입니다. 30개 정도는 이것 때문에 막말 때문에 잃어버렸다. 네. 대표적으로는 뭐 차명진 전 의원이죠. 네. 의원을 아직은 전 의원이 아니지만 차명진 의원의 막말이 제일 컸고요. 전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의원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전 의원 해야 되죠. 네.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었는데 지난번 국회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원외에 있다가 이번에 공천을 신청해서 후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차명진 의원의 막말이 전 의원. 네, 전 의원이 네.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혹시 차명진 전 의원 좋아하십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장 컸고 그다음에 김대호 관악에 30-40대에는 거대한 무지 네, 3040. 무지. 아하,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로 꼽긴 했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의 N번방 발언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 네. 이 부분의 어떤 발언을 통해 가지고 20, 30대 여성들 우수수 떨어져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특히 이런 분들의 어떤 막말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뼈아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누구도 다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한 세월호 관련해서는 특히 어떤 비판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 통합당의 인식이 이 정말로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또 그렇게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입니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올 정도면 이 어떤 막말 전국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상당하게 아프게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몇몇 의원들의 이 막말이 그렇게 영향이 큽니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전체 큰 지지율을 높낮이에 대해서만큼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쪽에 통합당의 지지율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30%. 민주당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35%. 그럼 나머지 한 30% 정도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뭘 볼까요? 그분들이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는. 물론 그중에 다수도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찍을까요? 이런 막말하는 정당에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사전투표를 하는 날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날 사전투표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서 깜짝 놀란 게 100m 정도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봤습니다. 100m 정도 줄을 서 있는 거. 사전투표 날에. 토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토요일인지 아무튼 토요일을 생각나는데 줄을 서 있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무려 26.69%가 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에. 저는 그때 말은 못했습니다만 상당수가 응징하는 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바로 그 전날에 차명진 당시 후보의 그 막말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게임은 적구나, 크구나. 그 끝나고 보니까 26.69% 노는 바람에 이거는 참패를 가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개화적으로 됐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이 말 한마디, 다음 주제가 또 그 얘기입니다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 방에 훅 간 경우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선거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끝까지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더 무섭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째, 21대 총선 성패를 결정전 7가지 요인 가운데 5번째가 바로 차명진 막말이 아니라 이제는 차명진 구하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이 이런 막말을 했을 때 즉각적인 결정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단점이 뭐 종로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그 말들도 많았고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거죠. 결정을 할 때는 팍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탈당 그 당 윤리위에서 당 윤리위에서 탈당을 권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역풍이 굉장히 심하게 부르니까 박형준 위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중도층이 우수수 떨어져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그런 것처럼 그런 역풍이 세게 다가오니까 결국은 이제 제명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윤리위가 아니라 최고위에서 그죠? 네, 최고위에서 그것도. 그것도 또 나중에는 절차 위반이라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부터 후보가 됐던 하루 만에.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당도 위기가 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를 앞으로 위기가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지도자라면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을 주변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통합당한테 막판에 위기가 왔습니다. 차명진. 세월호 텐트에서 무슨 참 입에 담겨. 제 천지 TV에서 그런 말 안 합니다. 담을 수 없는 아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대표라면 과감하게 그리고 다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세월호 안산에 가서 다 절해야 됩니다. 이런 분을 공천한 건 제 책임입니다. 총선에서 지면 물러나겠다. 다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탈당을 권유합니다. 탈당을 권유합니다. 탈당을 권유. 당시 후보로 출마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그때부터 더 커지니까 네. 부랴부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최고위원은 제명한다가 아닙니다. 그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리위원은 탈당을 권유했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버렸어요. 법원에서 맞습니다. 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한 것은 절차가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발에 야호 하면서 돈 좀 더 내달라 그러면서 선거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런 야당이 다음에 대한민국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재판 또 나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정부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차명진 구하기. 저도 이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네. 막말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막말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런 막말 안 넣는 것이 좋습니다만 넣을 때 과감하게 당을 초당 집중해서 왜? 국민을 존중하는. 특히 중도에서 여야를 지켜보고 있는 부동층을 두려워해서 가서 무릎 꿇고 사과.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권유하세요. 그러니까는 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후보가 아닙니다. 본인은 빨간 옷 입고 나는 기호 입은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후보가 아닙니다.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태를 보이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이번에 그래서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복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저는 희망 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저를 끝났다고 봅니다. 본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통합당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통합당이 이렇게 무력하니까 민주당이 그 오반했던 모습 아직도 모르십니까? 자, 아이고 시간이 벌써 빨리 가겠습니다. 김선영 미안해요. 자, 차명진 구하기에서 당의 지도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최악의 모습이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네, 이거 역대급 투표율. 크죠, 그죠? 네.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최고치의 어떤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에서도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그 본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역대 선거에 비해서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66.2%. 네네. 자료를 보니까 1992년 14대 총선 이후에 28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네. 28년 만에.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또 이 투표율 관련해서도 양 당이 오판을 한 겁니다. 사실 통합당은 이 투표율에서도 이게 분노를 여당을 위한 분노의 어떤 투표다. 여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또 반면에 또 여당은 또 그렇지 않게 판단하고 있었죠. 통합당에 대한 분노다. 네, 분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간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여론 분석 과정을 보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네. 또 그 본투표에서는 야당 결집의 어떤 본투표율이 높았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 투표율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어떤 정치 지형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29 선언이었나요? 그 6.29 선언에 어떤 주도했던 이끌었던 그 386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진보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 앞으로의 선거는 한 10여 년 정도는 보수가 뼈아프게 각성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다라는 이런 투표율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보 진영의 어떤 진보 가치를 향수하는 진영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물론 그렇게 10년 정도밖에 바라보지 않는 거는 또 10대, 20대는 진짜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이 보수 이념의 문제를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세대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대들이 다시 30, 40대로 등장할 때는 거기에 따른 선거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는 진보의 어떤 진영이 굉장히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통합당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성환 우리 기자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간의 한국의 유권자의 성향 분석까지도 좀 팁을 살짝 주신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방송에서 한번 그거 다룰 겁니다. 전체 우리 정치 여론 전문가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다룰 건데 오늘 김성환 기자도 주민이 아주 재미있는 팩트리였습니다. 상대적으로 586 그룹들이 지금의 정치의 중심에 서면서 이제 50대까지도 사실은 진보 개혁 쪽에 들어섰으니까 전체적인 판세는 진보 쪽에 훨씬 더 유리해지겠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힘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60대 이상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러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 얘기 더 하고 싶습니다만 애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26.69. 21대 총선 총 투표율이 66.2, 28년 만에 최고의 득표를 보이면서 정치에 대한 큰 관심, 그 관심이 결국은 지금의 통합당을 응징하는 표로 나타나면서 통합당은 집권당의 보수당으로서 역사 속에서는 최악의 전무후무한 참패의 기록을 만들어 말았다. 그래서 높은 투표율은 바로 야당에 대한 응징표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전투표, 전날에 나온 차명진, 그때까지 오락가렸던 지도부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야당 심판론. 아시겠죠? 네. 자, 이것이 6번째.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21대 총선 승패를 결정지은 7가지 요인 가운데 마지막 하나. 이거는 뭐 일부러 맨 뒤에 넣군요. 코로나19.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없었으면 이번 선거가 어땠을까? 어떤 이런 분석들을 하는 어떤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근데 상당히 그런 분석들을 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과연 코로나가 없었으면 통합당이 이겼을까? 하는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만 않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문재인 그 통합당이 그간의 어떤 선거 구도, 선거 이슈로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뺏겨버린 거죠. 완전히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통합당이 주장하는 뭐 경제 뭐 망했다, 뭐 안보 불안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외교 무능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다 묻혀버렸고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조국의 문제도 많이 희석화돼 버렸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만한 어떤 이슈가 다 묻혀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선거 과정에서 그나마 또 초기에는 방역 대책을 좀 잘 못하면서 실패했다고 막 그랬죠. 네, 실패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전면 금지 문제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선거 어렵지 않느냐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외신에서 때리는 그 문재인 정부의 방역 능력, 우리 국가 시스템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칭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민주당 당직자나 뭐 민주당 뭐 핵심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보수 언론 받아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사들은 보수 언론도 다 받아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신빙성이 있고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또 야당 심판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정리를 잘하십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실이 없고 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제가 많았죠. 뭐 지금 뭐 조국 얘기도 있었고 또 방역 대책 문제도 있었고 무슨 뭐 남북 문제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걸 예방하는
또 그것과 싸우는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면서 네. 전 세계가 또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하는구나. 박근혜 정부가 있으면 큰일 났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됐다. 그래서 통합당은 선거정국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고 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뢰 회복으로 완성을 하는 핵심적인 동력은 코로나19 사태였다. 근데 통합당에도 사실 기회는 있었습니다. 네. 재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을 먼저 선점을 했으면 되는데 선점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비판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말씀 온 김에 네. 조금 전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재난 기본금, 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민주당, 다시 정부는 70% 하위소득 70%까지 4인 가구 100만 원을 얘기를 했죠.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100만 원을 얘기를.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 당시 하고 난 다음에 통합당은 200만 원을 얘기했어요. 네. 한 사람도 50만 원, 네. 4인 가구 200만 원. 모든 국민에게 네.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네. 무상급식도 반대였던 그 정당에서 정부 안보다도 훨씬 더 진전된 모든 국민에게 한 사람도 50만 원씩 4인 가구 200만 원을 주자고 이게 환경 때문에 직접 얘기했습니다. 저까지 하라고. 저는 안 믿었습니다. 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것도 안 한대요. 네. 이게 뭐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선거 과정에서는 그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자, 통합당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선거 때에는 정부 안보다 훨씬 더 나가서 4인 가구당 200만 원을 얘기했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자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럽니다. 선거할 때 마음하고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는 이런 통합당을 바라볼 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통합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통합당 정신 차릴 문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21대 총선 승패를 결정전 7가지 요인 가운데 첫 번째는 친박의 유력, 두 번째는 황교안과 공천 흔들기, 세 번째는 프레임 전략 실패, 네 번째는 막말의 저주, 다섯 번째는 찬명정 구하기, 이때 지도부의 오락가락 행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역대급 투표율, 마지막에는 코로나19 사태로 7가지를 잡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저희들이 꼽은 7가지. 이것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은 7가지 요인이었다. 자, 마지막에 말씀드린 국민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통합당의 오락가락하는 모습, 오락가락도 아닙니다. 총선 민심을 배신하는 거죠. 대표가 얘기했던 것을 선거 끝났다고 바로 뒤집어버리고 앞으로 제가 두고두고 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100만 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야당이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때부터 막았어야 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총선에 불리하더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게 보수당의 위협입니다. 보수당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어느 시국인데 전 국민에게 줍니까? 안 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서 70%만 주시라. 통합당은 직접적으로 정부에 동의한다. 이렇게 나와도 부족할 판국에 우리는 더 가지고 전 국민에게 200만 원 줄게요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100만 원도 많아요. 안 돼요. 70%만 주세요. 이거는 정당이 아닌 거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자, 김수환 기자님. 네. 네. 요 미래통합당의 시간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 미래통합당의 지금 방향이 네. 크게 보면은 총선에서 이제 참패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당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네,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갈 것인가 잡아야 될 텐데 지금 방향은 황교안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비대위로 가는데 이 비대위를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당을 완전히 혁신 모델로 바꿀 것인가 네.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위해서 관리형 체제로 갈 것인가의 싸움이 하나 남아있고 네. 그러면은 그 맞게 비대위원장을 모시면 누구를 모실까? 네. 뭐 김종인이 아니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역 의원들하고 네. 당선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네. 전수조사에 들어가서 내일 최고위원회 할 때 그 얘기를 수립해가지고 끝나는데 발표를 한다 그래요. 네. 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통합당에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물러났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칩시다 하면은 이 비대위 체제를 또 5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끌고 가면은 네. 21대 국회의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타이밍이 급박한데 네. 오랫동안 서서 김종인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김종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체제가 3개월, 4개월 가버리면 또 이 정당은 만년 비대위 체제에 또 병들고 마는 거예요.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대위 체제가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완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대위를 통해서 총선에서 실패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외부 인사를 영입할 거냐 아니면 내부 인사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문제가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비대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대위마저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간 문제로 싸워버리면 통합당은 자기혁신이라든가 자기 반성이 없는 정당으로 더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뭐 탈락한 의원이긴 하지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당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성 기자님 잘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비상은요, 국민 여러분, 비상은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비상입니다. 비상을 1년에 해버리면은 비상대각을 1년, 2년 끌고 가면 그 비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해야되는 겁니다. 비상은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급할 때 짧게. 지금 통합당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와해 분위기입니다. 비상입니다. 비대위로 가야 되겠죠. 그럼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오래 간다고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에 병들어 버립니다. 동력을 상실합니다.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원들의 총력을 모아주고 강력한 지도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오랫동안 좀 비대위를 좀 논의하자. 이것저것 다 하자. 그러면은요, 혁신도 안 되고 비대위 체제도 늘어지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 되는 거예요. 이 정당은 언제까지 비대위입니까? 작년에도 비대위였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네.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했습니다. 또 비대위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싸움은 당내 안에서도 계파 간에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오전에 현역과 당선인의 전수조사가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닥이 잡힌다고 하니까 내일 지켜보고 그 관련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박성명의 이슈펀치 오늘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